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 우리 Y스트리트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영만 교수님은 지금 이제 몸 좋으신데 사실 지식 생태학자로 네. 더 유명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식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있나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식 생태학. 사실은 이제 이거 전에 기업에서 아마 경제 경영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지식 경영, 날리지 매니지먼트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갖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지식을 KMS,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저장을 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빨리 공유하자 뭐 이런 게 이제 KMS,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제가 보기에 날리지와 매니지먼트는 김건모 노래 중에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지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관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S그룹에 근무했었거든요. 네. 제가 퇴직할 때 교수님이 유 박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회사에다 다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여기서 쌓았던 거를. 그렇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드디스크 이렇게 떼놓고 나오는 거밖에 없거든요. 예.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지식은 제가 갖고 있는 전체 100 중에서 약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지식은 어디 있냐면 제 몸에. 노하우. 제가 퇴근하면 저하고 같이 지식은 퇴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리크, 새고, 인텐저블, 만질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지식은 객관화, 측정을 할 수 있는 객체로 딱 놓고, 지식을 자꾸 이제 관리하려고 들면 들수록 오히려 지식은 지식 관리 시스템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안을 좀 찾으려고 고민하다가 이제 생태학 공부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에 나무가 막 자라잖아요. 예. 나무가 크면 나무에도 저마다 다른 나무, 뭐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자라잖아요. 네. 그러면 인위적으로 누가 통제를 안 하는데 불구하고 숲이 되잖아요. 그 숲이 이루어지는 그 순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인위적 개입이 없는데도 저 숲이 왜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게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생태계가 유지 발전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원리를 뽑아서 이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는데 제가 지식 생태학이라고 만들었는데 아주 쉽게 비유를 하면 화초하고 잡초 중에서 어떤 게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생명성이. 생명력은 잡초죠. 잡초죠. 네.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댁에서 기를 때 화초처럼 기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사육하는 학부모입니까? 교육하는 부모입니까? 예, 사육을 한다는 거는 이제 온실 속에 화초 재배하듯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보호막 속에서 기르는 걸 사육하는 거고요. 예. 교육을 한다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야생의 잡초처럼 비바람, 천둥번개 맞고 막 그러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끈질기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누가 그걸 버텨내느냐면 예를 들면 저 화초는 비닐하우스 날아가면 다 얼어 죽어버려요. 끝나죠. 예, 잡초는 이제 비바람, 천둥번개 맞고 밟고 막 그래도 다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지성보다는 야성을 길러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공부하는 지식 생태학 중에 그러니까 하여튼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이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 다름의 원리를 뽑아서 이렇게 교육에도 대입해보고 사람의 사고방식에도 대입해보고 예. 또 조직에 가면 조직을 어떻게 하면 또 지식 생태계로 만들지 이런 아이디어의 원천을 이제 저는 생태계의 생명체들에서 얻는 거죠. 와. 네, 그걸 이제 복합적으로 저는 지식 생태학이라고 합니다. 네. 지성보다는 야성. 네. 화초가 아니라 잡초. 네. 사육보다는 교육. 맞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써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가 부모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학을 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 학을 떼면 부모가 되잖아요. 학부모에서. 예. 오늘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이제 감탄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이번 그 2분의 1이라는 책, 요게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선은 에필로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체 불가능한 고유명사로 살아라. 네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태어날 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명사로 태어나잖아요. 이제 고유명사라는 거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복사기 사러 갈 때 복사기 달라고 그럴까요? 제록스인가 지락스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돼버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 복사기가 그 보통 명사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복사기 그러면 이제 고유명사로 제록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사람들 태어날 때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 고유명사로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자꾸 남들하고 자꾸 이제 비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형만 그러면 유형만이 대체 불가능한 유형만이 돼야 되는데 유형만 말고 대신 유형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나의 경쟁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강의 자료를 사람들이 다 달라고 그러면 다 줘버리거든요, 저는. 예. 오, 그래요? 네, 그냥 100% 다 줘요. 그 애써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다 줘도 저처럼 똑같이 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강의 자료를 저의 삶의 색깔을 집어넣어가지고 저의 삶의 색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형만 강의를 유형만처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로지 대체 불가능한 유형만이 되는 거죠. 예? PT 자료가 있더라도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고유명사로 살아가라. 대체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정말 그 몸값을 올리려면 누구도 쉽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더십 강사가 많고 뭐 CS, 커스터머 서비스 강사가 많아도 네. 똑같이 그렇게 강의를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이대호 서비스 강사가 못할 때 유형만이 가서 대신 강의를 하면 우리 이대호 강사님의 경쟁력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인정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 똑같은 이 CS 강사인데 오로지 이대호만이 할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대체 불가능해. 이 사람이 못하면 우리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부름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살아가면서 다 그저 그런 이제 무리에 사는 거죠. 무리. 사실 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누구나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만 우리도 그걸 이제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네. 되는 걸 테고요. 2분의 1 책 보면 저도 이제 감탄을 하면서 많이 읽게 됐는데 저도 예전에 좀 몰랐던 거. 네. 행복은 속도가 아니라 밀도에서 나온다. 네, 네. 속도는 절반으로, 밀도는 2배로. 네, 네. 또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이제 속도가 네. 예를 들면 이제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 너무 속도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네. 빨리 달성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잖아요. 천천히 달성하는 사람보다. 그리고 목적지에 더 빨리 가는 거를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터널이 뚫리고 KTX가 생기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과연 우리는 빨리 도달하는 것만큼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행복은 어딘가 빨리 가는 것보다는 그 가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즐기는 것. 그래서 이제 밀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 순간 내가 삶에서 느끼는 밀도감, 충만감, 행복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밀도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시간의 두께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시간의 두께. 그러니까 시간이 두께가 얇은 사람은 뭐냐면요. 이제 빨리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여기서 저기까지 빨리 가다 보니까 요 사이사이에 시간을 즐길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게 쫙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얄팍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속도는 빨라졌는데 이 사람이 순간순간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거고. 남는 게 없죠. 없죠. 그런데 예를 들면 오후에 어느 카페에 가가지고 네. 내가 오늘 제가 1시간이 남아가지고 사실은 1층 카페에서 책을 보면서 주어진 그 1시간을 내가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시간에 막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렇게 의미를 반추해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가 이렇게 멈춰서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자꾸 의미를 반추하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두꺼워지고 내가 그 순간 만끽하는 것만큼 의미도 이렇게 중력이 생겨가지고 무겁게 이제 단어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야, 시간의 두께. 그러니까 사실 시간에 막 쫓겨서 살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 거 하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시간에도 두께가 있다. 만끽해야 된다. 매 순간 매 과정을.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걸 펴놓고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한 10분간 사색하는 사람 없잖아요. 쫙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얄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두껍다는 얘기는 이제 그 한순간을 의미를 딱 잡아놓고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의미를 반추해보고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내가 짤막한 순간만이라도 머뭇거리고 기다리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네. 마치 시간은 멈춰 있고 내 머리는 활발하게. 네. 근데 사람들이 요즘 그 쇼츠 보면
시간은 가는데 뇌는 멈춰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얘기인가요? 네. 네. 저는 이제 또 녹화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교수님처럼 훌륭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가끔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저 진행자 보소. 막 너무 기계적인 감탄사 많이 한다고. 네.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행복에 있어서 감탄사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적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사람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 아닌지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내가 오늘 감탄사를 얼마나 연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날 하루가 내가 오늘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오후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조금 여유 있게 마시면서 와, 그 순간만이라도 이렇게 잠시 사색하고 생각해보고 이 아메리카노 커피 맛 우리가 감탄사 우리말이 뭐가 있나요? 감탄사.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이건데. 뭐 대박이다, 뭐 네. 죽인다. 우리 감탄사로 죽인다는 말이 통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영어로 I am dying 그러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죽인다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늘 유영만 교수 강의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죽인다, 막 이렇게. 끝내준다. 죽인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감탄사를 많이 연발하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앙드레지드가 쓴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에 보면 네. 자두 하나를 보고도 감탄하는 사람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늘 반복되고 늘 봤던 거니까 네. 그냥 지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행복을 만끽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들은 길가에 그냥 펴 있는 꽃 하나만 보고도 와, 이 추운 날에 너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냐. 작은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사소한 것에도 경이롭다라고 하는 기적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저는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했거든요. 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었구나. 그건 약간 여든 넘으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아니, 진짜로 제 친구가요. 대학 친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 옆에서 자는 와이프가 숨을 안 쉬고 죽어 있는 걸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이대호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호흡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걸 하나하나에 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매사에 감사하게 되면 그냥 감탄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하고 그러면 인생 자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 물 한 컵 마시는데 누가 종이컵을 만들어준 덕분에 이렇게 흘리지 않고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고 한국전력에서 또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준 덕분에 또 우리가 이렇게 네. 밝은 조명 아래 모든 게 다 저는 감사하네요.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하는 감탄사는 그냥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바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저렇게 파랬었나 싶고 또 곧 봄이 오겠습니다만 꽃이 벌써 피었어? 네. 막 이렇게 느끼게 될 텐데 네. 평소에 그 순간 매 순간을 좀 사랑해야겠네요. 네. 망설임은 절반으로 설렘은 2배로라는 네, 말도 네. 이제 책에 남기셨는데 네. 사실 조금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어른이 되면서 설레는 순간이 좀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언어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또와 다시란 말이 있어요. 또와 다시. 또 다시. 또 해? 이런 말하고 다시 해?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오래된 드라마지만 대장금 드라마에 네. 한상궁이 장금이한테 물을 떠오라고 그래요. 네. 물 떠다 주면 다시 떠오너라 그래요. 응? 또 떠오너라고 그러지 않고. 네. 응? 그러면 또는 이제 동일한 게 반복되는 거고요. 예. 다시는 이전과 다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근할 때도 1년 365일 중에 휴일 빼고는 회사에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직장인데 예. 이제 마음을 갖기 나름인 거죠. 아, 내일도 또 출근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지만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일을 하러 가지만 내가 오늘 다시 출근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는 출근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다른 거거든요. 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와 차라리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와 차라리. 네, 어차피 내일도 출근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자는 거죠. 네, 당분간은 출근하실 거잖아요, 사람들. 그죠? 당분간 먹고 살려면. 그렇죠. 더러워도 안 네. 입고 출근해야죠. 당분간 어차피 다닐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출근하지 말고, 야, 오늘 그러면 내가 어제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정말 거지 같은 팀장님도 있고. 그런데 저 팀장님하고 한번 오늘 재미나게 괴롭지만 저 팀장님하고 내가 싸우면서 겪은 노하우를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최악의 팀장과 일하는 방법 이런 책을 쓰는 거예요. 오. 그 책을 쓰는 그 재료를 저 팀장님이 나한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팀장을 만나면 굉장히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할 얘기도 많아지고. 할 얘기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런 책을 최악의 팀장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에 겪어오는 모든 경험들을 나의 인생에 나중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재료로 쓸 수 있다. 그럼 나한테 다가오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나중에 나한테 이게 재미나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내가 책을 쓸 게 만드는 네. 제가 이렇게 책을 빨리 쓰는 비결도 골치 아픈 일, 당했던 일, 상처받은 일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그게 오히려 소중한 재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 안 좋은 순간이 생겨도 아싸 이거 책에 써야지 네, 이러면서 맞죠. 이제 네. 이게 사실 그 관점과 그 자세의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인데 인생이 네. 또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저도 하나 경험을 했던 게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네. 그 이제 군 상사 중에서 정말로 이상한 분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다 힘들어하고 근데 어떤 분이 딱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네. 봐라, 군대에서 명령체계 강한 곳에서 저런 사람을 위에다 두고 생활을 했으면 사회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같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완전히 네.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네. 이 어려운 것들로. 또 책에서 결심을 줄이고 결행을 늘려라. 다짐이 많아지면 짐이 된다. 맞습니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을 먹는 것도 있고 네. 마음을 먹다 그러잖아요. 마음. 네? 네. 마음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마음 비만증에 걸린 거예요. 계속 마음을 먹는데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빗대어가지고 마음만 이제 먹고. 네, 결심을 그만하고 그냥 결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네. 저는 완벽하게 준비하려다가 완벽하게 시작을 못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생기면 일단 행동하면서 얼마든지 또 준비하지 못했던, 계획 세우지 못했던, 사전에 이렇게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들을 행동하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행동을 빨리 하기 시작하면 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미리 결심하면서 막 걱정했던 것들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통찰은 언제 올까? 네. 깊은 사고 끝에 통찰이 오기도 하지만 네. 어제와 다르게 나가서 행동하다 보면 행동하다 보면 통찰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나가서 행동하다 보면은 색다른 방법도 떠오르고 통찰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가급적 앉아서 검토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간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 생각했던 거리를 갖고 나가서 행동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대안, 가능성 이런 것들도 떠오르는데 그래서 오히려 행동이라는 것이 그런 불행 피하기 기술인가 그 책에서 네.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거는 앉아서 생각하는 거는 손전등에 불과하고 나가서 행동하는 거는 전조등에 가깝다. 그럼 어떤 님이 또 전조등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앉아서 생각하는 거는 아이디어가 여기밖에 그쵸. 가까이밖에 비칠 수 없는데 나가서 막 행동하면 멀리까지 비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또 추적을 해서 물론 논리적으로 합당하지는 않지만 이게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나가서 온몸으로. 막 움직이면 10배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산책도 네. 많이 하시면서 생각이 이제 떠올리기도 하고 사람들 네. 만나서 겪기도 하고. 네네. 교수님은 어떨 때 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시는 편이세요? 뭐 수시로 떠오릅니다. 뭐 자기 전에도 떠오르고 운동하다가도 떠오르고 운전하다가도 떠오르고 그래서 녹음기가 그렇게 녹음도 하고 네, 아이디어는 이제 불시착하거든요. 네? 그리고 휘발성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순식간에 왔다가 휘발 싹 돼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을 딱 포착해서 붙잡아 놓지 않으면 이렇게 막 돌이켜서 생각하려고 해도 왔던 아이디어가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네. 혹시 교수님도 막 방금 떠올랐었는데 잊어버렸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런 그 빨리 메모해 놓지 않으면 예. 예를 들면 러닝머신을 막 빠른 속도로 걷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저는 그 옆으로 딱 러닝머신이 굴러가고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 카톡 나만 보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놓거든요. 맞습니다. 저만 그렇게 막 휘발성이 있는 게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네. 근데 그 2분의 1이라는 책이 사실 인생의 후반전을 네. 준비하는 맞이하는 철학과 네. 같은 책이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이런 물음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인생의 전반전하고 후반전을 좀 달리 살아야 되느냐, 네. 마음가짐도 좀 바꿔야 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전을 살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네. 여기서 전반전, 후반전은 이제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50살이면 50살이 전반전이면 51세부터 후반전. 우리 이대호 대표님은 예를 들면 40살이면 40살이 전반전, 41살부터 이제 후반전. 그럼 80살 살았으면 이제 80살이 전반전, 160살까지 사는 거는 후반전. 그러니까 예, 살수가 있다면. 나이의 그 상대적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제 전반전을 살았는데, 와, 나 정말 원 없이 살았어. 하나 후회할 것도 없어. 네. 야, 나는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전반전을 살았을 때 내가 의도했고 계획했던 거, 생각했던 걸 그대로 100% 다 풀리면 저는 인생이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생각대로 잘 안 풀린 거. 사람은 언제 생각을 하냐면 생각대로 안 풀릴 때 생각을 시작하거든요. 생각대로 쫙 풀려나가면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다 네. 자기가 잘나서 그렇죠. 잘 되는 줄 네. 알고.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전과 다르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전반전을 정말 아무 후회 없이 아무 미련 없이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조금 후회되는 면도 없지 않았고 전반전에 내가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남겠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다르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전반전과 후반전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눴을 때 전반전에 행복했으면 좀 더 다른 각도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전반전은 이렇게 했으면 후반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색다른 깨우침을 얻기도 해보고 전반전에는 예를 들면 내가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갔다 왔으면 예. 거기 또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른 데를 한번 가보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낯선 환경과 마주침의 기회를 자꾸 바꿀수록 우리가 전반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깨달음도 제 몸에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후반전이 반전이다 뭐 이런 컨셉을 만든 거죠. 후반전이 언제 시작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사람마다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예. 또 후반전에 또 쪼개면 또 그 후반전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있을 수 있고 예. 예. 어떻게 또 의미를 두느냐에 네, 따라서 맞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또 하나가 저도 무릎을 탁 쳤는데 답안지가 아니라 편지지를 준비해야 된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답안지에는 정답을 쓰잖아요. 네. 예, 정답은 내가 정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건가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정답을 써야 되잖아요. 네. 정답은 여러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그 출제자 마음이지만 예, 출제자에 따라서 하나가 있겠죠. 하나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 때 우리 이대호 대표님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어떤 문제 상황에서 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답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너한테는 정답이지만 나한테는 정답이 아닐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답안지에는 누군가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원하는 정답을 하나만 쓰면 되는데 편지지 인생은 뭐냐면 이제 해답을 쓰는 거예요. 해답은 내가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해석하기 나름인 거니까 사람마다 정답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정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게 해답인 거죠. 그럼 답안지에는 정답 하나만 쓰면 되지만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내가 해석하기 나름 주어진 상황을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서 내가 정답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 정답이 아니라 다른 정답이 또 여기서는 정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어떤 다양하게 열려있는 이런 해답을 쓰는 게 저는 편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후반전에도 여전히 정답을 찾아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본 주관적인 관점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견으로 나의 언어로 자꾸 이렇게 써보는 그래서 편지지 잘 쓰면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편지지에다가 자기만의 주관적인 해석이 담겨있는 아니 연애 편지 쓸 때 어디서 AI한테 시켜가지고 냈는데 비슷하면 그 상대방이 감동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이 쓸 수 있는 맞아. 이거는 이 친구가 겪어보면서 여러 에피소드나 이런 실패담을 통해서 얻었던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결론을 자기 언어로 쓴 거야.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남에게 맞춰가는 답안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네.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편지지 같은 인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진리예요. 진리. 진리.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언제나 정답인 것. 진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 일리 있는 이야기다. 일리가 있네. 그 일리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일리인데 저쪽에 가서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보편적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얘는 항상 진리야. 정답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해답도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아닐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리가 있는데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또 다른 상황에 가서는 일리가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네, 따라서.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나이가 들수록 일리를 자꾸 일리 있는 이야기를 자꾸 찾아가는 게 저는 행복한 삶을 사는 또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일리와 무리. 이게 사실 그 래퍼들이 되게 좋아하는 운율인데 혹시 교수님 혹시 랩 가사 이런 거 쓰셔도 되게 잘 쓰실 것 같은데. 네, 예전에 한번 쓴 적은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래퍼를 하라고. 네, 잘하실 것 같은데. 어디 출연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쇼미더머니. 그거 나가시면 대박이겠는데요. 아니 왜냐면 래퍼들이 정말 중요한 게 속사포 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랩 가사 안에 본인의 인생을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네. 에미넴도 사실 뭐 그렇게 또 성공을 했고. 네. 교수님이 그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찾아가겠습니다. 기회가 오겠죠. 뭐. 아니 근데 사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아까 학부모가 진정한 부모가 되는 건 학을 떼야 된다라는 말씀도 그렇고 정말 그 언어의 대향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어 유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교수님은 정말 이 언어 유희를 즐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밥 먹고 사는 게 말빨과 글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글인데 말하고 글의 가장 핵심은 언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말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강의를 하는데 예.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 졸고 있으면 그건 완전 상처받죠. 상처받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디서 불러주지도 않으면 이제 밥줄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똑같은 말인데 의미의 임팩트를 높일까? 전 이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책 제목 정하거나 이게 목차 이런 거 예. 이런 소제목을 잘 짓는 방법도 결국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촌철살인의 언어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따라서 의미의 임팩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애인이 된다. 물건을 훔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만 네. 마음을 훔치는 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럼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물건을 훔치지 말고 마음을 훔쳐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장난이 아니라 그럼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들 예를 들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기업은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 그쵸. 마음 사냥꾼.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머리를 공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의미를 심장에 꽂아가지고 의미심장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교수님 저기 연애편지 대필 작가 하셨어도 성공하셨을 것 같은데. 네, 대필도 몇 번 써줬어요. 인기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절에 사실은 이제 편지 이것도 많이 썼으니까요. 네, 집사람들 편지로 제압을 해가지고. 제압을. 정말 대단하십니다.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는 사람은 애인이 된다. 네. 또 뭐 등지면 악연. 등지면 악연. 등 대면 인연. 와. 그러니까 등 뒤지 말고 등 대고 살자. 혹시 그런 거 특허 내셨습니까? 아니야, 특허 안 내고요. 그냥 좀 써먹기. 네, 막 써먹었어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교수님 뭐 영상을 볼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감탄사가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언어 유희를 자유자재로 펼치실까? 네, 그러니까 혹시 이게 비법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의도적으로 언어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는 버릇이 좋은 문장 있잖아요. 예.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인두 같은 문장이라고 하는데 인두처럼 칙 지지는 문장 있잖아요. 마음을 지지는 마음을 문장. 지지는 문장. 예. 그런 문장들을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종이로 이렇게 계속 메모를 해요. 손으로. A4 용지 타이핑을 하기도 하지만. 예.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일본의 작가 중에 우찌다 타츠루라는 작가가 있어요. 예. 전방위적 철학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는 뭔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무지는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라는 거예요. 무지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르게 된 거는 게을러가 이렇게 모르게 된 게 아니라 맨날 모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이걸 내가 알지 말아야 되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면의 성과로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무릎을 딱 치면서 제가 또 표절 전문가잖아요. 이걸 주워다가 이렇게 썼어요.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은 무지의 결과가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산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라는 거예요. 매일 책을 안 읽으려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요.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거야.
오늘도 읽지 말아야지. 내일도 읽지 말아야지. 이걸 또 제가 부자의 이론칙, 몸에 투자하라. 여기다가 운동하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산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운동을 안 하려고 매일 아침에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운동을 하지 말아야지.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 운동 안 해. 정말 놀라운 문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하나 딱 잡으면 여러 가지 용도로 제 목적에 맞게끔 재가공해서 써먹는 것도 그러니까 문장을 이제 패러프레이즈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꿔치기 하는 거. 네네네. 바꿔치기만 해도 그 문장력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네. 조금만 일부분만 조금씩 꼬고 바꾸고 해서 네. 문장력을 더 확대시키는. 그리고 이제 우리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미묘한 차이들이 많아요. 우리말이 예를 참 들면, 좋죠. 네. 껍데기와 껍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아나운서 출신이어서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의 차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속살과 떨어져 있으면 껍데기, 네. 속살과 붙어 있으면 까기가 어려운 건 껍질. 네. 병마개와 병뚜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병마개와 병뚜껑? 네. 병뚜껑은 뭔가 위에서 감싸는 네. 것이고 네. 병마개는 안에서부터 막. 맞습니다. 와인 코르크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 마개, 네. 뚜껑은 겉표면만 둘러싸고 있는 거. 이런 거 막 한 방에 맞히면 재미없는데. 이거. 네. 네. 이대호 기자님은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리나요? 마개가 열리나요?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리잖아. 네. 뚜껑은 겉표면만 둘러싸고 있는 거구나. 아. 마개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계속 저는 공부를 해서 강의할 때 중간에 하나씩 써먹으면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치는 거죠. 그냥.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적확하게, 정확하게 아니라 제가 언어를 디자인하라 책에다가 적확하게라고 써놨더니 적확? 예. 그 오탈자라고 독자들이 왔는데 사실 정확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적확이거든요. 관역적자. 또 우리말이 한자어가 많아가지고요. 예. 한자어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게 얼굴이 사색이 된 거는 사색을 하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됐다. 동음 이어잖아요. 네네네. 예. 사고 당해야 사고가 바뀐다. 이런 거는 이제 영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한자어의 고유한 특성이면서 우리말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 많은 것들이 또 공부와 독서 또 사색의 산물이기도 하고 또 뭐 지난번에 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약간 좀 사고가 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사고가 바뀌신 것도 있고 네네. 이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네. 저도 막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제 글씨를 못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뒤집기도 해보고요.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한자를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몸체자, 어지린자, 지혜지자. 예. 그럼 체인지가 되잖아요. 영어의 체인지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유영만의 체인지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우와. 제가 체인지라는 책도 썼고.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몸체. 네. 인이 이제 가슴으로 다가오는 느낌이거든요. 인이. 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올라가 정리된 결과물이 지혜. 네. 그런 지혜가 세상을 체인지한다. 이런 논리를 만든 거거든요. 교수님 저 간판 만드셨어도 네, 사람들이 자꾸 간판 좀 정해달라, 뭐 회사 이름 좀 정해달라. 무슨 내가 장면가냐고. 내가 지나가다가 뭐 툭 던지는 거냐? 나도 나름 치밀하게 고민해야지. 그죠. 한 방에 나오는 거 아니고. 한 방에 나오지 않죠. 그죠. 저희도 좀 날로 먹으려다가 네. 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번 책에서도 이런 비유를 2배로 하라. 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법만 잘 써도 예.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직유법, 은유법이잖아요. 네. 네,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는 직유법보다 은유법이 우리의 사유를 더 놀랍게 발전시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결혼은 양파다. 결혼해 보셨으니까 왜 양파일까요? 까도 뭐가 계속 나온다는 뜻일 텐데.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이걸 거 내가 왜 보니 했을까? 이걸 내가 왜 했을까? 네. 보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양파를 까다 눈물 나본 경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눈물 나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얘 두들이 공통점이 연결되면 확 붙어버려. 이게 은유법의 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유법은 앞에는 반드시 추상명사를 써야 돼요. 결혼, 사랑, 열정, 독서. 뒤에는 반드시 보통명사. 보통명사의 특징은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응? 예를 들면 하나만 더 해보면 독서는 피클이다. 제가 책을 읽기 전에는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피클로 바뀌었어요. 그럼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는데 피클이 오이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에는 제가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예요. 내가 사고가 피클로 바뀌어버렸어요. 성숙해졌다. 네. 그래서 책을 함부로 읽으시면 저처럼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책은 위험한 겁니다. 함부로 저처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되거든요.
여기 시청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정상인 이유는 책을 대충 읽으셔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을 대충 읽으려는 근면의 결과. 네. 책을 제대로 읽으면 오이가 피클로 되는,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비가역적 변화라고 해요.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 근데 그거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은유법만 잘 써도, 예를 들면 내가 결혼 전문가가 아닌데 누가 결혼에 대해 특강을 해달래. 그러면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은유법을 이제 좀 시간 가지고 한 20개 정도 개발해. 네. 하나당 3분씩 하면 60분이잖아요. 예. 뭐 결혼은 로또다. 왜 그럴까요? 로또. 그 요즘에 어르신들 많이 그 표현 네. 쓰시던데. 네,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잖아요. 서로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 네. 그럼 사람들이 막 웃잖아. 아, 맞아. 나 결혼해서 안 맞아, 지금. 네. 이렇게 웃는다는 얘기는 직접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법의 특징은 추상명사, 보통명사 두 가지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탁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유를 개발하면 이제 두 단어 사이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오이와 피클, 결혼과 양파. 상호 의미가 침투되고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막 놀라운 사유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유만 잘 써도 은유는 사유를 놀랍게, 또 상처받은 사유를 치유하기도 하고, 은유가요. 그러니까 은유법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은 무덤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서 이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내 결혼 생활을 바꾸려면 뒤에 있는 보통 명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결혼은 로또다. 여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쓰지 말고 긍정적으로. 야, 한 번 잘 터지면 우리 결혼도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지는 그런 희망이 싹이 틀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은유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예. 생각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요, 행동까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행동까지 지배한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의 은유를 쓰는 사람들은 남의 사유에 종속돼서 종속돼 가지고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유를 독특하게 발전시키려면 그 누구도 쓰지 않는 나만의 은유법을 자꾸 개발하시면, 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사유가 참신하다. 그러면서도 재미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뭔가 삶이 되게 풍부해지겠네. 언어만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삶이 네. 풍부해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잘 보세요.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예. 은유법을 적재적소에 잘 쓰십니다. 그러네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 예수님도 은유법의 대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요? 비유법의 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글쎄요.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네. 저는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도 모르시는 게 있군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저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비유를 많이 해야 인생이 풍부해지는데 비유보다는 사실 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저희가 좀 이제 경제, 재테크 이런 거 이제 좀 콘텐츠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남과 더 많이 비교하고 재산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그렇고 심지어 이제 주식 올라가는 등락률만 놓고 봐도 그렇고. 근데 누구나 비교를 많이 할수록 인생이 비참해진다라는 것 정도는 아는데 오히려 교수님은 비교가 오히려 필요한 방식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비교를 어디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요. 어디다 하느냐?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밖에 있는 남과 비교하거든요. 거의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책을 하나 썼을 때도 전보다 잘해라.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해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어제하고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건지. something 뭔가 디퍼런트 해야 되는데 네. 뭐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남하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 색깔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색다르게 살면 저절로 남달라지는데 남다르게 살다가 내 색깔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 색깔을 결국은 잃게 된다.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남을 의식하면서. 그렇죠. 가는 남을 거니까요. 의식하는 거고, 남과 비교를 하면 이제 굉장히 비참해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면 계속할수록 우리는 이제 비전을 품게 되고 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성장하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자꾸 이제 바깥에 잣대에 비추어서 나를 재단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요게 달라지고 있구나, 요게 잘 안 됐네, 그럼 요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뭔가 도약의 포인트를 자꾸 마련하는데, 비교를 할수록 이제 예를 들면요, 토끼하고 참새가 예. 동물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첫날 교과 과목은 수영학이에요. 그러면 수영은 이제 오리가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영을 배울 때 토끼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죠. 토끼 엄마가 보다 못해가지고 오리하고 비교를 해서 토끼를 야단치는 거야. 야, 너는 저 오리처럼 수영도 못하냐. 그래서 이제 토끼 엄마가 토끼를 데리고 수영학원을 막 다니는 거예요. 토끼가 수영 배우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거 안 돼가지고 괌으로 특수 과외 받으러 갔다 왔는데 거기도 수영을 못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갔다 왔는데
언덕 올라가는, 눈 오는 날, 네. 언덕 올라가는 교과목이 생긴 거예요. 아, 토끼가 엄청 신나겠죠. 기가 막히게 올라가죠. 근데 그 배울 때 누가 또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러면? 오리. 오리가 이제, 또 오리 엄마가 또 토끼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옆집에 토끼는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오리를 데리고 겨울방학 때 알래스카로 빙벽 타기 훈련 갔다 왔어요. 거기서 오리 빙벽 타기 훈련 배우다가 물갈퀴 찢어지고 동상 걸리고 관절염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학부모 때문에. 학을 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리는 산에 안 올라가고 물에서 살아도 평생 행복한 애하고, 네. 토끼가 왜 물에 들어가? 걔는 물에 들어가 수영할 능력이 불필요한 건데, 사람이 언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냐면요, 나한테 별 필요가 없는 걸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남하고 비교해서. 그걸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토끼는 산에서 뛰어놀아도 평생 행복한 애들을 왜 자꾸 물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냐. 걔는 수영할 능력을 안 갖고 있어도 이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하는 유일한 동물이 있대요. 인간. 그 동물 이름이 인간. 아, 그리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지식생태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전보다. 어제의 나. 네, 전에 전보다 나. 잘하자. 네. 아, 또 하나가 눈길, 눈빛도 중요하다. 네. 뭐 그냥 뭐 총명함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 이것도 언어의 유희인데요. 세상에서 강력한 총은 눈총이라고 그래요. 눈총 쏘면 그냥 레이저. 레이저, 그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길은 또 눈길이라고 하고, 어. 제가 기억에 박용화 시인이 쓴 시 중에 그 사람의 눈에는 심장이 올라와 있다. 와, 이 시 한 구절을 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 눈을 보면요, 이 심장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심장을 보는 방법, 그 사람 눈을 보면 안에 있는 심장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눈길을 보면 따뜻한 눈매, 눈길 속에서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한테 눈총 쏘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절반으로 좀 줄이시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시고,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걸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에 이렇게 호응이나 좀 해주시고, 맞장구나 쳐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눈길을 보여주면서 체중을 실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이렇게 호응해주고, 예,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눈길도 녹습니다. 눈길. 나의 따뜻한 눈길.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눈을 좀 잘 못 마주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는 사실 눈을 정확히 보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낯설긴 하잖아요. 낯설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와인 마실 때도 이렇게 건반에 눈을 딱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하면 눈 약간 밑에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약간 콧잔등 여기쯤 네. 보면 조금 편안하다고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저도 인터뷰할 때 가급적 사람의 눈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떨 땐 또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긴 하죠. 예. 네. 그 또 이제 이성일 때는 또 더더욱 그렇고. 아, 왜냐면 이 눈 속에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들이 이렇게 자꾸 표현이 되니까, 그 박용화 시인이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거죠. 그 사람의 눈에는 심장이 올라와 있다. 눈에 이렇게 하트 뿅뿅.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는지 좋아하는지, 아니면 빨리 끝내달라고 눈초리를 쏘는 건, 눈총을 쏘는 건지 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눈치잖아요. 눈치. 예.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눈치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눈치를 보는 게 정말 대단한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감각이죠. 감각입니다. 거의 저는 식스센스. 강의할 때도 눈치를 계속 보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일반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하만택 테너님하고 같이 예. 강연했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이제 20분 강의하고 노래하고 10분 강의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막을 바꿔서 했는데, 네네네. 그때마다 이렇게 제가 관중들의 눈치를 보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교수님도요? 던졌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있어요. 신체성으로 다가오는 느낌. 와, 이 사람들이 내 메시지에 이미 벌써 무너졌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 그때는 더 폭발적으로 이제 막 하면서 이제 뒤흔드는 거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반응이 약간 싸늘하다는 느낌이 딱 든대.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바로 접고 다른 메시지를 꺼내는 거예요.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뒤통수를 치면 반응이 없네. 그러면 이제 옆구리 찌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발 걸어가지고 잡아뜨리고, 이거 계속 시정일관 종합적 판단을 하면서 그때그때 따라서 메시지를 다르게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고수들이 하는 전략이에요. 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사전에 내가 순간순간 신화로 반응한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안 풀린다. 눈치 봤을 때 안 풀리면 이제 바로 접고 다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그것도 엄청난 순발력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이쪽 주머니 뭐 말의 주머니가 다 갖고 있다가 메타포나 에피소드를 막 여러 개를 꺼내가지고 반응이 뜨거운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그게 다 머릿속에 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치라고도 하고 조금 더 전문 용어로는 맥락적 사유라고도 합니다. 컨텍스트. 맥락적 사유. 그 맥락에서 예. 내 이야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꼰대들은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힘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눈치 줬는데. 눈치 줬는데 자꾸 눈치 주는데도 막 못 알아듣고 막. 분위기가 싸늘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준비한 메시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눈치도 아까도 이제 감각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눈치가 없는 것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막 촉각이 좀 둔한 사람이 있듯이 눈치가 또 둔한 사람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치 없는 사람은 본인이 찬조 강연을 하러 왔는데 네. 제가 주연이에요. 예를 들면 90분 강의야. 이 사람은 3분만 스피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심지어 제가 30분 스피치 하는 사람 봤어요. 주변 반응이 서늘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 계속 하나에. 해요. 그리고 제 강의 시간이 30분 줄어든 거잖아요. 네네네네. 정말 가장 눈치가 없는 그분 국회의원인데 정말 이해가 갑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제가 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자기 이야기 끝나고 바로 나가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원래 정치인들은 그죠. 축사하고 바로 가죠. 네. 네. 눈치 없는 사람들. 아, 눈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걸 다 계산하셨을 수 있습니다. 내가 30분만 말하고 빨리 가야지. 이렇게. 아. 근데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는데 아마 머릿속에 남는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3분 동안 임팩트 있게 쫙 짧게 한 다음에 강한 인상을 줘야 되는데 30분 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반감만 잔뜩 생긴 거죠. 오히려. 네. 그렇죠. 아,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눈길, 눈빛, 막 이런 거 딱, 눈총, 이런 거 딱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멘트로. 저도 차단했어요, 그분. 누군지는 이제 밝히지 않는 거예요.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눈빛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네. 사실 그는 근본적으로 그냥 내가 좋은 눈빛을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좋은 마음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마음은 정말 속일 수 없는 게, 이제 우리 대표님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여쭤보세요. 네. 당신 명절 때 시댁에 갈 때 발걸음이 무거우냐 가벼우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싸울걸요? 네. 당연히 발걸음이 무겁지. 예를 들면 그러면 네. 발걸음이 무겁다는 얘기는 이제 마음이 잘 안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발걸음이 가볍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식과 관계없이 이미 마음이 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니체가 책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예. 예.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 보면 선과 악을 따르지 말고 네. 좋고 나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사회가 정한 도덕이에요. 도덕. 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더라. 예. 이런 거 따르다가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너한테 좋은 걸 하라는 거예요. 네? 너한테 싫은 걸 하지 말고. 그리고 스피노자가 또 에티카라는 책을 썼잖아요.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거기서도 그 친구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는 2배로 늘려서 하고 네. 나한테 슬픔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빨리 끊고 마음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서 생기는 호감도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내가 일부러 마음 먹는다고 막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까지 만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딱 벌써 자기도 모르게 다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을 먹는다고 바뀐다기보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중간에 이제 좀 이실직고를 하자면 네. 교수님 책 여기에 그 스피노자 에티카 이야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 제가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 오프닝에 조금 차용을 좀 했습니다. 네네. 네네. 교수님은 스피노자에게, 저는 교수님에게.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실직고 하나 했고요. 사람 사이에 이제 거리도 되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겠고, 네. 마음의 거리일 수도 있겠는데, 네. 거리는 절반으로, 사이는 2배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에 우리 아들을 결혼시켰거든요. 네네. 저는 주로 남의 결혼식에 쫓아다니다가 제가 직접 결혼식을 하려고 할 때 네. 이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누구를 초대할까? 그리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서울에서 하면 50명을 밖에 초대를 못하고 조금 내려가면 저 충남 천안에서 했거든요. 예. 천안에서 하면 식당까지 합쳐서 한 200명을 초대할 수 있대요. 교수님 또 그 인맥 넓으신데. 네. 그래서 200명을 추려보자. 그래서 이제 제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3만 5천 명 정도.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제가 연락 한 번도 안 한 사람, 누군지도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네네네.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를 초대하면 막 기쁘게 생각하고 누구를 초대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이 있고 초대를 안 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있고 또 초대를 안 했는데 서운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인심을 좀 많이 좀 잃고 상하고 막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이 나름 최소한 나하고 한두 번 밥을 먹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자. 응? 어디서 그냥 명함을 주고받은 사람 말고 밥을 한 번씩 먹어본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추려서 200명을 초대했거든요. 정확히. 와, 거의 200명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평생 또 추구임 우리 아들이 갖고 날라가지고 미국으로 제가 지금 빚더미에 그래서 그걸 제가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명을 제가 물론 이제 갚은 경우도 있지만 네네네. 아,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다 봉투 내면서 이제 쌓아온 공덕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네. 저한테 이제 청첩장이나 조의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날라와요. 교수님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걸 보냈다는 얘기는 그분은 저한테 친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워낙 유명인사시니까. 네. 네. 근데 저는 그분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제 머리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별 말씀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제가 좀 가보면 좋겠지만, 그날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약간 파이트 거짓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분이 이제 거리를 4개를 만들었는데요. 공적 거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공적 거리는 3.6m 정도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청중이 관중들이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을 보는 거리가 이런 게 이제 공적 거리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는 약 1.2m에서 3m 정도 되는 거. 네네네. 요걸 이제 오디션 보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 거리는 약 46cm에서 1.2m. 네네. 서로 이제 악수하는 거리 정도. 네. 악수. 근데 가장 친밀한 거리가 이제 46cm 이내.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라든지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밀한 거리. 친밀한 거리? 네. 조금 더 좀 가까이 앉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나하고는 공적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나하고 개인적 거리나 친밀한 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 나하고의 친밀도가 그렇게 그 사람이 느끼는 강도와 내가 느끼는 강도가 차이가 있으면 이제 인간관계에 이제 약간의 격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다 똑같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친밀한 거리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개인적 거리. 이렇게 쌍방이 다 같이 느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둘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나하고 굉장히 친밀한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은 나하고 공적 거리밖에 안 돼?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운하죠. 이럴 때부터 이제 인간관계에 이제 묘미가 발생하거든요. 그때 잘 감싸 안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야, 너 언제, 나 기억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가 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이 없어서. 네. 뭐 하여튼.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기회 제가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절의 미학을 잘 발휘해야 또 인간관계가. 그래서 이제 거리가 어려워요. 네, 거리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물리적으로 확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러면 욕지거리가 나오거든요. 욕지거리. 네. 이야. 그런데 거리가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귀머거리가 되거든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귀머거리와 욕지거리의 사이. 그 거리 조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쇼미더머니 나가셔야 되는데. 네. 혹시나 저도 이제 나중에 유영만 교수님한테 또 한번 이제 섭외 때문에 연락드렸을 때,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이러시면 또 이제, 이게 그 거리구나. 공적인 거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거리가 마음대로 사실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서로가 좀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둬야 하는데 또 그러지 못해서 피곤하게 또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는 한데 또 책을 통해서 재미를 주는 관계보다 기쁨을 주는 관계를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미보다 기쁨? 이게 어떤 차이예요? 네, 그거는 어떤 분 작가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저 책에 보면 이제 인용 출처가 나오는데 그 재미를 주는 관계는요. 이제 예를 들면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주는 재미난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그는 2번 이상 들으면 뭐 그냥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개그맨의 존재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존재 가치. 또 기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존재 이유를 계속 살려나가려면 재밌는 얘기를 계속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났을 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더 재밌는 얘기 없냐? 없어. 그러면 이제 갑자기 호기심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감정 상태가 약간 안 좋을 수 있고, 그죠? 안 좋을 것까지는 없지만 좀
갑자기 이제 호기심이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지고 저 친구하고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내가 계속 가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더 재밌는 얘기를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게 이제 재미인 거고요.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분이 존재 자체가 나한테 기쁨인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막어, 내가. 야, 하지 마. 너는 그냥 그 상태로 존재만 해도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야. 유영만 교수님이 그냥 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기쁜.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막어요. 왜냐면 본인한테 부담이 되니까. 근데 재밌는 관계는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근본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물론 재미있는 인간관계도 많이 있어야 되고 좋지만 예.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가 중년의 인간관계는 기쁨을 주는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게 근데 사람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은 누구야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또 네. 반대로 내가 먼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또 그렇게 되려고 하지는 않고 얻으려고만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인지를 한번 반성해보는 거죠. 그 좋은 사람을 얻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자기는 바뀌지 않고 좋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내가 그런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사람 나한테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났지만 그 사람은 상대방을 나를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면 그게 이제 인간관계가 오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의 가장 출발점은 나부터 뭐 상대방을 재단하고 평가를 하는 건 먼저가 아니라 나부터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얼마나 상대방한테 좋은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좋은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의미 있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친구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노력을 하면 저절로 내 주변에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의미 있게 생기지 않을까. 네. 혹시 교수님은 좀 좋아하시는 음식 이런 건 어떤 거 있어요? 음식이요? 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고요. 왜냐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매운 거에 대한 알러지가 생겼는지 이렇게 땀이 많이 나가지고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럼 안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안 매운 거. 예. 그럼 제가 다음에 안 매운 걸로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친해지려고.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나부터 돼야 되는 거고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네. 거고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놀라운 게 2분의 1 이 책이 교수님이 직접 쓰신 책 중에 98번째. 네, 번역서 98. 포함해가지고요. 네. 와. 번역서도 꽤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근데 지금 원고도 거의 이제 100번째 책까지 온 걸 쓰셨다고요? 네. 102번째까지 계약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101번째 책은 시집으로 낼 거고요. 그 혹시 몇 년 동안 이렇게 100권 가까이 쓰신 거예요? 제가 이제 삼성에 있을 때 1995년부터 시작해서 예. 한 30년 조금 안 됐네요.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3권 이상 쓴 거네요. 돌이켜보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이 부질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100권 가까이 책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지식 채널 동영상이에요. EBS에서 하는 거. 네네네. 경험은 안주인이다라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경험은 안주인이다. 안주인이다. 예. 그 사이에 이제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글을 잘 쓰는 모든 이들의 안주인이다. 그 가로 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이거든요. 예. 근데 글을 잘 쓰려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게 요지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어려운 경험을 했던 사람, 소설 100경 쓴 허먼 멜빌, 프란츠 카프카, 성, 올리버 트위스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다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노동,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글감으로 쓰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 삶을 능가하는 책을 쓸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쓰려면 삶을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삶이 파란만장하면 파란을 일으키는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나름 삶이 파란만장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유흥가에서 놀았고 시골에서는 또 고향에서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농공상, 농사, 공돌이, 상, 장사 이런 다 해봤어요. 이런 말아먹은 체험이 많으니까 네, 일단 글감이 풍부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책을 전공에 관계없이 방대하게 읽거든요. 시집, 소설, 철학, 문사철. 그래서 사람들이 전공이 뭐냐고 물어봐요. 국문학자냐, 언어유희를 잘하는 거 보니까. 또 철학책을 쓰니까 철학자냐. 그다음에 몸에 관한 책, 운동에 관한 책을 썼더니 또 체육학과 교수냐.
전공이 뭐냐 그래서 잘 모른다고 전공을. 그래서 네. 전공을 좀 알아보려고 지금 공부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책을 많이 쓰는 비결은 경험이 풍부하고 네.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방대하게 읽어가지고 개념이 풍부하고 그래서 이제 체험과 개념이 만나니까 이제 융복합돼서 네네네. 빠른 시간 내에 책을 쓸 수 있는 비결이 생기는 거죠. 네. 아니, 저도 지금 갑자기 헷갈렸는데 우리 유영만 교수님이 무슨 과 교수님이신지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려. 네, 사범대학의 교육공학과. 아, 교육공학과. 예, 예. 아, 네. 근데 교육이 공학이랑 어떻게 붙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영학이 고객들한테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그 고객들의 감동을 시킬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교육 상품을 학습자한테 팔아가지고 학습자를 감동시키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학은 고객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고객은 학습자. 그럼 저 학습자를 어떻게 하면 정말 재미있고 신나게 감동받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할까?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교육공학인데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흡수가 되는 흡수가 되고 감동받고 감명받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그런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이렇게 만약에 강의를 해주시면은 정말 쏙쏙 다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전공별로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 전문 의사가 폭탄주를 가장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교육학과 교수님이 자자 교육을 제일 못 시키고 협상 전문가가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협상이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육학과 교수님이 가장 비교육적으로 강의를 디모티베이팅 시켜가지고 강의하기로 유명하다는 역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전공이 학부생들은 막 이렇게 막 꾸벅꾸벅 졸고 있고 막 이러나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저는 제 강의를 하면서 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 역시. 조는 사람은 신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졸지 않고 열심히 듣죠, 강의를. 저도 어디서 봤는데 이 기억은 감정이 지배한다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와 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냥 듣는다가 아니라 와 네. 닿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도 말씀을 굉장히 유려하게 잘 하시는 거고, 뭐 방대한 독서 이야기를 좀 네. 해주셨는데, 나도 좀 교수님처럼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 많이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 좀 네. 방법이라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려면 이제 아이디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의 정의요. 네. 아이디어는 익숙한 것에 낯선 조합이거든요. 익숙한 것에 낯선 조합이요? 네. 자, 그럼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네. 익숙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낯설게 조합을 해. 자, 예를 들면 제가 지식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또. 응? 지식 임신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지식 자연분만 유도법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단어와 많이 알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를 제가 세계 최초로 조합을 했잖아요. 그럼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는 단어는 색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부터 지식 입덧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식 자연분만을 연구하는 사람은 전 세계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지식 네네. 자연분만, 그러니까 지식 낙태수술 방지법. 그 앞에다 지식자를 빼면 낙태수술 방지법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사회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정보가 지식으로 숙성되기 전에 배를 갈라가지고 정보를 꺼내버려. 그러면 이게 지식 자연분만 유도가 아니라 지식 낙태수술 방지인 거죠. 이 책을 한 권 쓰려면 우리 산모가 이제 지식 입덧에 걸리는 것처럼 이 책을 쓰면서 특정한 지식만 쫙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식이 왔을 때 막 입덧에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입맛에. 네네네네. 그럴 때 이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익숙한 단어를 낯설게 조합하는 순간 색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요. 첫 번째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면 일단 책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디어는 발상이 아니라 연상입니다. 아이디어 발상법은 저는 죄송하지만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는 철저하게 연상입니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연결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재료가 있어요. 연결시킬 재료. 연결시킬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경험. 산전수전 경험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영화 많이 본 사람. 그쵸. 사람 많이 만나서 상처받고 뭐 이런 거 많은 사람. 뭐 프로젝트 하다가 말아먹은 거 많은 사람. 하여튼 이런 모든 직간접적 경험이 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재료예요, 재료. 이 재료가 풍부한 사람한테 딱 문제를 딱 던져. 그럼 이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막 만드는 거야.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조합해보고. 그럼 막 조합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바깥으로 쏟아내는 아이디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익숙한 것에 낯선 조합이면 익숙한 게 많은 사람이 많은 게 없으면 경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드는 재료가 없으면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나올 게 없잖아, 안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야. 쥐어 짜니까 여기서. 머리에서 김이 나는 이유가 안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꺼내려고 그래. 계속 꺼내려고 하니까 이제 김이 나는 거죠. 근데 독서가 많고 영화 막 일주일에 하나씩 보고 막 1년에 몇백 편 보는 사람은 그 영화만 갖고도 막 대사를 연결시켜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기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안에 재료를 축적해라. 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마구잡이로 연결해라. 연결하다 보면 걸린다. 먼저 엮는 놈이 임자다. 이런 거죠. 네.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네. 짓는 거고 경험 그리고 또 많이 경험하고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또 쓰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그걸 이제 연결시켜서 상상을 하는 거죠. 연결시키면 상상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식과 산부인과 의사. 예, 네. 예. 제가 누가 잘못했다가 나보고 공개 사과라고 그래서 공하고 개하고 사과 한 장을 이렇게 보여줬어, 이미지를. 네. 공, 개 한 마리, 사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공개 사과라고 보여줬더니 막 폭소를 터뜨리고 웃더라고요. 이게 공개 사과야. 그랬더니 교수님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나도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연결. 네. 연결. 아, 따로 떨어져 해봐야겠네요.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익숙하지만 갖다 붙이면 낯선 상상력이 폭발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네. 그 화가가 만든 화법 중에 대페이지망이라고 있어요. 대페이지망. 익숙한 이미지에 낯선 중첩이에요. 저것도. 그러니까 얼룩말하고 사자를 갖다 붙여. 얼룩말하고 사자를 따로따로 떨어질 때는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머리는 사자야. 몸뚱아리는 얼룩말을 붙여서 이렇게 얼룩말 사자를 만들어. 그럼 사람들이 쳐다볼 때,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네? 켄타우로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미지가 붙어 있을 때는 이미지끼리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붙어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상상력의 촉발점이고 출발점이거든요. 아하. 공하고 개하고 사과 하나 따로 떨어지면 저 공이 있네, 저 개 한 마리 있네, 사과. 근데 제가 갖다 붙였잖아요. 예. 공개 사과라는 새로운 메시지가 터지잖아요. 세계 최초로. 와. 이것도 근데 사실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창의력은 자꾸 교육으로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창의력은 교육으로 형성되는 경우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 일단 레퍼런스. 제 책에 보면 뒤에 참고문헌이 있잖아요. 아, 네네네. 참고문헌이 교양이거든요. 교양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이 해야 돼. 일단 두꺼워야 연결시킬 재료가 풍부한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책을 빨리 쓰는 비결 중에 하나는 레퍼런스가 두껍거든요. 읽은 책이 많으니까 이 책 안에 보면 막 인용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아니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가 크니까 네. 그 거기에서 뭐 챗GPT도 사실은 뭐 여러 데이터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불러오는 거예요. 저도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GPT와 다른 방식으로 엮는 거죠. 네. 이 책에 그 미주로 쓰여진 그 책 출처만 61개가 있네요. 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솔직히 전 좀 궁금하긴 한데 만약에 네. 20대, 30대 유영만 교수님을 만약에 모셨다면 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겠죠.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제가 유학을 갓 졸업했을 때, 박위를 갓 졸업했을 때하고 네. 그다음에 삼성에 가서 한 5년간 근무했을 때하고 또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상에서 지식을 쭉 흡수할 때하고 흡수했던 지식을 내가 현장에 적용해 봤을 때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을 때 그때 몸으로 깨달았던 그 경험적 각성, 체험적 통찰력 이런 것들이 추가됐을 때하고는 또 5년 전과 5년 후는 또 엄청나게 다른 거고요. 그게 이제 1998년까지 근무했으니까 98년부터 지금까지 또 시기별로 또 제가 막 킬리만자로도 올라갔다가 뭐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도 뛰어봤다가 자꾸 이런 낯선 자꾸 환경에 가서 자꾸 부딪혀보고 마주쳐보고 한계 상황에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관찰해보고 이런 이제 그 도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이제 그런 경험을 자꾸 이제 언어를 이렇게 벼리고 벼린다고 언어를 벼리다라고 그러거든요. 예. 대장간에서 빨간 새를 모루에 올리고 망치로 두드리는 걸 벼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를 계속 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게 조금 제 언어들이
이렇게 체중이 실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가면서 골 때리는 언어가 아니라 심장을 두드리는 이런 언어로 조금씩 바뀌는 거죠. 심장을 두드리는 언어. 네. 그러니까 그냥 언어 유희, 그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말 안에 여러 가지 경험과 네. 또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공고 나오셔서 용접도 하셨고 평택발전소에서도 근무하셨다가 또 한양대 교육공학과 입학해서 거기서 고시 공부하러 갔다가 천만다행으로 고시 공부할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법학과 갈 점수가 안 나와서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입학했는데 제가 입학할 때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신설학과였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입학할 때 미달이었었어요. 미달. 아,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괜찮아요. 예. 제가 어차피 미달인과의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여러분 자제분들도 미달인과를 보내세요. 자꾸 유황학과 보내지 마시고 미달인과를 가면 저처럼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그게 완전히 그 블루오션. 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삼성인력개발원에서도 네. 일을 하셨고 해외에 또 유학도 하셨고 40대 때 큰 교통사고도 교통사고도 겪으셨었고, 당했고 뭐. 50대에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 도전하시고 근데 사실 약간 이게 사람들 보면 조금 DNA가 다르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좀 도전 정신이 있고 몸에 약간 그게 배어 있고. 네, 뭐 배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본인 스스로 뭐 개발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냥 저도 예를 들면 현실에 안주하고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면 그렇게 되진 않지만 저는 인생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조금씩 계속 뭔가 색다른 도전을 계속 하는 것이 재미있고 그런 또 도전 체험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환경과 마주쳐가지고 또 이렇게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의 축적들이 나한테 늘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계속 바꿔나가게끔 하는 모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 분명 이제 유튜브로들 보실 텐데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유영만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못 움직이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좀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좀. 네, 그런 분들한테 별다른 조언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움직이세요. 네, 오늘부터.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결심을 그만하시고 네.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운동하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오네. 비가 나를 보호하사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절대로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세요. 정말 도발적인 발언이거든요. 생각을 멈추고 그냥 몸을 일으켜서 나가세요. 나가면 비 오는 날도 나가세요. 그 비 오는 날 뛰는 미친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친놈하고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뛰는 미친놈이 어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가보니까, 네. 또 뛰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또 끝나고 막걸리 한잔하고. 이거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근데 생각을 계속 할수록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알람을 이렇게 30년 이상 매일 아침 운동하는 습관 어떻게 들였냐면 알람을 딱 끈 다음에 예. 1초 이내에 일어나요. 그냥. 1초가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시작돼. 맞아. 어제 우리 이대호 대표랑 한잔 했으니까 오늘만. 그 다음에 또 내일은 또 술 깨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또 컨디션이 안 좋아요. 컨디션 한 병 먹고 내일부터.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이 계속 가다가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몸에 때만 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시작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야. 무슨 노하우가 필요 없어요. 무슨 시작하는 방법에 관한 책은 좀 그만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그냥 당장 내일부터 일어나세요. 거기서 일어날까 말까 평생 못합니다. 네. 다음 달에 이유가 또 생겨요. 내년부터 10년에 눈이 와요. 눈이 오면 또 빙판에 몸이 아플 것 같아. 뭐 그럼 또 영원히 못하는 거죠. 그냥 저스트 두잇이네요. 저스트 두잇. 예. 그게 진짜 명언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아까도 결심과 결행 이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맨날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마음에 비만이 마음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일어날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감탄사를 좀 이제 많이 연발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한번 감탄사 몇 번인지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지식 생태학자. 한양대 유영만 교수님 통해서 정말 감탄스러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